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이 말썽 많은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기 사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었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소수 의견이 되고 요사이는 목적 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또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을 마치 양민 학살범으로 몰고 있는 이 역사 조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조갑제 TV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침 바로 그 광주 사태 때 출동하셨던 백승묵 육군 항공사령부 전 부사령관 준장, 예비역 준장이십니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백성묵 당시 중령입니다. 당시 중령은 헬기를 몰고 가다가 오히려 전남 도청 부근에서 그 밑에서 사격을 받았던 분입니다. 6발을 피탄한 비행기를 몰고 무사히 착륙했던 분이니까 아주 생생한 증언을 지금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번의 국가적 조사가 있었고 조사가 있을 때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조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작년 국방부 특조위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희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어떤 조종사도 헬기 사격을 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사격으로 부상당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역사 조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우선 백승묵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군대 입대는 언제 하셨습니까? 1963년도에 입대했습니다. 아, 63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헬기를 모시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966년도부터. 66년이면 월남전 한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항공 교육을 받고 예. 정식 조종사가 된 해가 1966년입니다. 예. 그럼 월남전에 파병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언제부터? 1968년도에 한번 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왔다가 또 69년도에 또 두 번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총 전투 비행 시간이 몇 시간쯤 됩니까? 월남에서 탄 비행 시간은 별도로 제가 기억한 거는 없고 총 비행 시간은 6천여 시간. 6,000시간. 지금까지 총 6,000시간 네. 타셨습니다.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종류의 헬기를 몰았습니까? UH-1H. UH-1H. 네. 그러면 광주 사태 때도 그러면은 헬기 조종사들은 이 기종이 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담당 기종이 정해지. 그럼 UH-1H는 어떤 비행기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UH의 U자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예. UH 그러면 유틸리티 헬리콥터 그래서 예. 뭐 문자 그대로 다목적 다목적입니다. 네. 전투 목적도 있습니까? 거기서 지상으로 사격합니까? 지상으로 사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주로 병력을 수송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병력 물자 수송. 네. 병력이 몇 명 탑니까? 조종사, 승무원 빼고 9사람. 9명 타는구나. 예. 그러면은 몇 시간 날죠? 2시간 정도. 2시간 납니까? 네. 예. 그러면은 그 속도가 얼마쯤 됩니까? 헬기는요? 속도가 90에서 100나트. 90에서 100나트. 예. 그럼 그도 정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동하시게 된 게 그때 용인이 사령부에 사령부가 용인에 있었다 그랬죠? 부대 주둔을 용인에서 했습니다. 용인. 그때 소속이 육군 항공
단이었습니까? 경실? 육군 항공단 예하 예, 예. 203 항공대죠. 203 항공대, 네. 203 항공대 대대로 불러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 미군 애들 편제를 따라서 예, 그 뭐 영어로 스쿼드론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항공대라 그랬습니다. 예. 그 뒤로 항공대대가 됐죠. 예. 그러면 출동하신 게 5월 21일입니까?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그 항공 단장으로부터 그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예, 예. 출동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사실은 저희들은 그 받질 못했습니다. 예, 예. 그냥 광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뭐 일상적인 훈련 일연이 하고 그 전투병과 교육사령부를 이동을 했죠. 예, 예. 네. 예, 이동을 해서 첫 번째 받은 임무가 저 헬리콥터를 몰고 이동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헬리콥터를 다 가지고 이제 이거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전교사에서 첫 번째 받은 임무가 그 CAC에서 병력을 전남 도청 앞에 있는 로타리에 이동하려. 공수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병력을 공수하기 전에 착륙장 조건 그렇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 지역에 갔다가 예. 이제 피격을 당했죠.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 그 공중에서 보니까 공주에서 내리다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광주 시내가 예. 그 뭐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전혀 이제 사전 그 예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뭐 알 수 없는 찝차들의 민간인을 타가지고 뭐 총 쏘고 왔다 갔다 하고 예. 광주 시민들 군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때 아, 전남 도청에 모여 있었죠. 예, 모여 있어서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태가 뭐 무슨 사태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것을 알고 예. 더 정확한 그 착륙장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응으로 이제 그 로타리 분에 접근을 하게 전남 됐죠. 도청 앞에 있는 로타리에 예. 접근하기 위해서 네. 조금 고도를 그럼요. 착륙하는 단계입니다. 아하, 예. 착륙까지 할 계획으로 들어갔죠. 예. 거의 착륙 단계에서 예. 어디서 뭐 사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전남도청하고 요즘 그 말이 많은 그 전일 빌딩 예. 그 중간에서 하여튼 뭐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격 당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저는 그 월남에서도 그렇고 피격을 당해봤기 때문에 예. 동체 그 예. 아주 그 미미한 그 이제 뭐 충격음 그걸 느낍니까? 이런 걸 감지하고 아. 이거 뭐 피격 당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6발을 맞았다고 그러죠. 네. 6발을 후미에 맞았습니까? 예, 동체 후부 동체에 맞았어요. 후부 동체에 맞았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임무를 착륙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그 전교사로 이제 복귀를 했죠. 예. 복귀해서 그 피격 상황을 예. 그 관계자들한테 보여주고 임무 수행할 수 없다는 그 이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임무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병력 수송이 어렵다. 그게 장르가 어렵다는 거죠. 네. 병력 태우고 들어가다가 뭐 피격당해서 추락이라도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임무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럼 누가 쏘았습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수 없습니까? 네. 그러나 위에서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밑에서 총 쏘는 그거는 제가 확인했죠. 찝차 타고 다니면서. 공중에서 총을 쐈어요. 예. 그 공중에서 총을 쏘는 게 헬리콥터를 겨냥해서 쏘는 거 그 처음에 제가 확인할 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소총에는 제가 옆으로 맞았거든요, 총을. 예. 그래서 밑에서 쏜 총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럼 옆으로 맞았다는 건 상당한 쏘는 사람도 상당한 건물 위에 옥상 같은 데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대공 사격 훈련을 할 때 그 합격 점수가 2%입니다. 예. 백발쏘는 두 발 맞춥니다. 예, 100발 쏴서 2발 맞추면 합격으로 봅니다. 아. 네, 그 6발 맞출 정도로 사격을 했다면은 300발 쐈다는 얘기죠. 뭐 대충 생각해도 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집단적으로 쏴.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기관총으로 쏘면 한 사람이 쏴도 그렇게 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그래요. 그게 카빈으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이야. 아, 근데 소경총은 카빙이다, 기관총이다, 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했습니까? 그 맞은 위치가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까? 아, 그 한 발은 한 발은. 그 미국 회전 이걸 구동시키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명중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아, 샤프트. 그러니까 뒤에 있는 프로펠러죠. 아,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돌리는 이 샤프트. 축이네, 네, 그죠? 네, 네. 축에 맞아버리네. 구동축이 아, 그 명중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단된 상태까지 됐었죠. 그 많이 절단되면 어떻게 돼요? 절단되면 그냥 추락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조종 불능입니다. 그건. 아니, 요 위에 저 회전이게 하나 있는데도 추락합니까? 추락합니다. 요 회적 돌아가도 아, 뒤에 이 꼬리 이게 이게 뭐 운동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반대로 이게 기조가 돌아가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뒤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동 안 하면은 그건 조종 불능 상태가. 그래서 그게 9명 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니 9명이 아니라 9명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이게 그때 몇 사람 탔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에는 조종사 승무원에서 6명 예. 정도 탔. 기록에 보면 24단 연대장 김동진 대령도 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보기엔 헬리콥터는 좀 둔중하게 생겨가지고 철판이 두꺼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알루미늄 합금 아주 그 얇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 자동차 그 표면보다도 더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격된 상황이 상당히 위험했다는 걸 지금 우리 백중장님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발이 예컨대 조종석을 때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뭐 예상할 수 없지만은 그 조종사가 그 피격당하면은 뭐 조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추락이죠. 그 유리창도 뚫는단 말이죠. 아, 그럼요. 그 소총이. 그럼. 뚫습니까? 네. 월남전에서 비행기 떨어진 게 예. 전부 다 조종사 맞아가지고. 조종사 맞아가지고. 그럼 뭐 비행기 그 동체 한두 발 맞아도 사실은 예. 그 아주 치명적인 부분 아니면 예. 괜찮거든요. 네. 아까 백중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사전에 나눴는데 월남전에서 우리 한국군 전사자가 약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이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던 분이 헬기 조종사가 이 격추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비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렇죠? 제일 높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게 네. 위험하군요. 그럼. 네. 밑에서 쏘는 데 대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비행기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게 뭡니까? 철판을 이렇게 얇군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날이 아무래도 기록에 보면 5월 21일 오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날씨는 맑았죠. 날씨는 좋았습니다. 날씨 좋았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격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1일하고 네. 5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날 날씨가 좋았는데 공중에서 사격을 했다면은 발칸포로 그때 출동했던 비행기가 코브라니까 그죠? 네. 코브라니까 AH-1J죠. 그렇습니다. 예, AH-1J 코브라가 쐈다면은 발칸포로 쏜 거죠? 네. 발칸포로 쐈다는 이야기고 500MD가 쐈다면은 7.6 6mm. 기관
기관 총을 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 분 당기면 수천 발 나간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당 수천 발 나오고 되는데 그래 날씨가 좋았는데 공중에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쐈더라면은 목격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 지금 아무리 모아도 10명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더 많아야 되겠죠. 저는 뭐 상상을 자, 하죠. 구름 위에서 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좋았다면 구름 날씨가 좋았죠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럼 5월 21일 다시 정교사로 돌아왔는데 정교사는 여기서 전투교육사령부입니다. 정교사라는 것은 CAC라고 그러죠. 전투교육사령부는 광주 시내에서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광주 시내에서 글쎄요. 뭐 한 2, 3km? 2, 3km. 거의 그 뭐 외곽 나가기 전에 예, 있습니다. 그럼 그 길로 돌아오셔가지고 5월 27일까지는 출동 안 하셨습니까? 임무 수행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광주 외곽에서 외곽에서 한 거죠. 예, 군부대 뭐 보급품 공수, 공수. 뭐 이런 것 주로 해줬습니다. 그럼 광주 시내로는 안 들어갔죠. 들어갈 일이 없었죠. 들어갈 일이 없어요. 거기에 뭐 병력들이 없는데 그러면 뭐하러 들어가? 그때 백중령님 소속한 부대가 아까 무슨 부대를 203 항공대. 203 항공대. 네. 203 항공대. 육군 항공단 그때 네. 항공단의 203 대대입니다. 네. 203 대대 소속이었는데 대대장은 아니셨죠? 그때 대대장이셨습니까? 예. 대대. 그러면 몇 대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때 기억이 9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저 UH. 네. UH 네. 9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하여튼 21일에 광주에서 계엄군이 외곽으로 빠졌다가 27일 새벽에 다시 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7일 동안에는 우리 백 선생님이 이끌던 헬기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럼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브라라든지 MD-500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도 그럼요. 작전할 필요가 없었군요. 그럼요. 예. 네. 뭐 피해간에 뭐 우리 전쟁 같으면 피해간에 뭐가 뭐 접촉이 있고 충돌이 있어야지 가서 뭐 할 일이 있죠. 예. 뭐 그 군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들어가서 뭐. 그럼 5월 27일에는 백 선생, 백 대대장님이 인솔하는 그 헬기는 어떤 작전을 했습니까? 새벽이죠. 새벽. 그러니까 동투기 전 무렵. 예. 그때 그 광주 시내 그냥 위력 비행을 해달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어요. 예, 예. 네. 네. 그럼 저공 비행하면서 소리가 막 크게 나면서 크게 내면서 비행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군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전남도청에 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도망가라고. 예. 그죠? 그래. 네, 뭐 그런 하여튼 위협 비행이라고. 위협 비행 많이 했습니까? 아니 그때만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진압이 그때죠. 그럼요. 되면 또 거기 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때 제가 전남도청 앞에 있었는데 그때 네. 보니까 헬기 타고 그 장성들이 많이 와 있던데요. 그거는 다 진압이 되고 다음에. 진정이 된 다음에 네. 뭐 현장 확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았겠어요. 정호용 사령관도 그때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런 특정사령관. 부분은 예, 예. 그런 임무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임무는 안 하셨구나. 네. 그건 이제 다른 부대에서 행정 임무, 부야 비공주 그런 임무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네요. 네. 네. 5월 21일과 5월 27일. 네. 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 시기에는 제가 뭐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연히 그 방송을 보니까 저희 그 문제 그 전일 빌딩 타는 그건 최근 이야기입니다. 예. 타는 그 뒤로 본격화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실질적으로 본격화된 네. 거예요. 뭐 우리 시청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95년에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가지고 네. 진상을 다 밝혔고 그때 조종사들
다 신문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받으셨습니까? 저는 안 받았어요. 예, 다른 동료 조종사들 다 받고 네.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진술받고 목격자들 진술받고 해가지고는 이건 사격이 없었다고 결론 냈잖아요. 그죠? 네. 결론 냈고 그 전에는 조비오 신부를 조종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도 있었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95년, 96년, 97년의 5.18 재판을 해가지고 일 끝났습니다. 그죠? 네. 예, 끝났는데 2017년부터 자꾸 전일 빌딩에 있는 탄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탄원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대충 이 벽에 저는 책장만 한데 수십 발이 박혀 있다면서요. 네. 수십 발의 흔적이 있다는데 그것은 헬기에서 쏴서는 그런 탄원이 안 나옵니까? 아, 거의 힘듭니다. 그 헬리콥터 그 M60은 어느 목표를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적적의 병력을 공수하면서 예. 착륙 단계에서 예. 착륙 지역에 적이 있든 없든 이거 쏜다. 뭐 지역에다 대고 그냥 위협 사격하는 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착이 형성되면은 한 축구장 넓이 정도 그렇게 산탄이 사격하는 자세도 그렇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겨냥해서 조준 사격이 아니고 이 들고 또 비행기 움직이죠. 그렇죠. 또 뭐 비행기 자체 이 바이브레이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요 좁은 데 수십 개를 한번에 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쏠려면 비행기가 호버링이라고 그러던데 호버링이 뭐예요? 제자리 비행인데 네. 글쎄요, 제자리 비행하면서 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쏘더라도 그렇게 좁은데 그러니까 탄착이 형성되려면 건물 전체의 벽이 뭐 맞았다든지 하면 몰라도 더군다나 뭐 천정에도 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도저히 뭐 헬리콥터에서는 그런 헬리콥터에서 위로 쏠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위로 쏠 수는 밑으로 쏘는 데 참고로 우리 백중영님께서 지금은 그 뒤에 준장으로 전역하셨습니다만 그때 모셨던 UH-1H는 기관총을 2개를 거치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총 M69 기관총 2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달고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기관총 사수는 없었죠. 사수는 항상 탑니다. 타참 뒤에 타죠. 뒤에는 뭐 승무원은 타죠. 사격뿐만 아니라 승무원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항상 탑니다. 안 쐈죠? 쏘지 않았죠? 총이 없는데 뭘 쏩니까? 아니 총알을 안 가지고 탔습니까? 그때 탈 때. 총 자체가 없는데 무슨 사격을 합니까? 아니 그 기관총으로 쏠 수 있었잖아요. 쏜다면. M60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여기 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은 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국과수. 국과수 M16일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죠. M16.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16일 가능성이 높고 혹시 기관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16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이 헬기에 탈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M16을 가진 사람이 헬기를 타고 전일 빌딩을 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없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가 있다고 씁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국방부의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그 결론에 국과수의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상승의 나래를 폈느냐 하면은 M16을 가지고 헬리콥터에 타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라고 그랬더라고요. 문을 열고 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쐈을 것이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 여는 거는 그 조종사 지시 없이 못 엽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 병사들이 총 쏘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하죠. 네, 그럼요. 문을 열면 비행기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뒤집어지지는 않는데 문짝도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대단히 위험해요. 굳이
그러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게 일단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마치 영화에 뭐저 범죄 영화에 보면 미국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죠. 그 경찰 헬기에 타고 알을 향해서 쏘는 건 나오지만은 글쎄요. 그럼 이제 뭐 조사는 했고 뭐 보고는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결론을 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